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 현재의 전투 상황 등 군사적인 움직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벨라루스에서 시작된 연합군결의 2022 연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지역 작전을 위한 지휘 및 통제 훈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전쟁을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구조를 새롭게 조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서부 지역의 4개 군광구 본부를 통해 처음으로 대규모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사령부 중 최소 3곳은 지상군, 공군, 육군 항공, 공수부대, 미사일,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본부 중 하나인 남부군 관구사령부도 해군과 상륙군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휘 구조를 운용하면서 초반에는 계획의 혼선, 부정확한 명령체계, 통합적인 전투력 발휘의 제한이라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라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작전은 미국 및 유럽의 미디어에서 예상했던 부대 배치와 전투력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24일 크게 4개의 전진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벨라루스 키이우 축은 주공으로 키이우의 포위를 위해 최단거리로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공은 카르키프, 돈바스, 크림반도의 3개 방향에서 수도를 향해 공격하는 전진축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푸틴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대전술단, BTG의 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는 부대 편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 개입하면서 제병협동 전투를 기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부대에서 수행하는 개념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대대전술단입니다. BTG는 통상적인 러시아군 차량화 소총병 대대에 비해 매우 강력한 지원 세력을 보유합니다. BTG는 기본적으로 1개 전차 중대와 3개 기계화 보병 중대가 포함된 증강된 1개 대대의 규모인데 1개 대전차 중대와 2개에서 3개의 자주포 혹은 다연장 로켓포 포병 중대, 1개 방공 중대가 증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몇몇 BTG에는 전자전 중대가 포함되기도 하며 총 인원은 약 700명에서 900명 수준입니다. 일종의 대대급 TF로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대학 니콜라스 피오르 대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1990년대 체첸 분쟁, 2008년 조지아 분쟁 개입의 교훈과 함께 미군의 혁신 과정을 참고하여 23개의 보병 및 전차 사단을 60여 개의 여단으로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혁신적인 부대 편성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효용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까지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투 상황도는 미국의 군사연구기관인 ISW의 전투 상황 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넷 자료와 미디어의 분석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3월 16일 현재 러시아군은 수도인 키이우를 포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평지를 지나 혼잡한 도시지역인 동부의 도심 지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진격 속도는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동쪽에서 더 빠르게 이동하여 수미 축을 따라 수도 외곽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도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은 산발적이며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르키프, 돈바스, 크림반도 등 4개의 전진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개전 이래 약 20일 만에 남한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 수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속도로 봤을 때 조만간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여 고립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의 항복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러시아의 전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규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한되고 산발적인 저항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운용되는 러시아군에 대한 분석이 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번 전쟁에서는 처음으로 운용되는 러시아의 전쟁 지휘 및 통제 구조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구조를 구축하면서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서부 지역의 4개 군구 본부를 통해 처음으로 대규모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은 모스크바 중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내부의 국방통제센터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통합되기는 하고 있으나 기갑부대의 투입 지연, 통합된 공격의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초기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기동부대를 통제하기 위해 일류신 22M 공중지휘소, 베리에프 A-50 조기경보 및 통제 항공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러시아군은 고위 장교들이 직접 최전선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투지휘와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고위 장교급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러시아군은 작전의 규모, 복잡성 측면에서 처음 겪는 새로운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바, 명령체계 혼란, 임무 전달 미비 등 다양한 초반의 문제점을 서서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결정 및 지휘의 문제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지도부의 움직임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전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곳곳에서 계획의 부재, 모호한 전투명령 등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초 계획은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의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석권하고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으나 전투는 수렁에 빠졌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직접적인 전쟁 지휘는 2차 세계대전 말기 히틀러가 과도하게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현상에 비교되기도 하면서 군사지휘관의 지휘 능력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승리하였다는 확신만 있다면 신속하게 전쟁의 종결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가 추구하였던 하이브리드 전쟁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또는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알려진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은 전면적 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패배시키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전통적, 비대칭적, 간접적 군사행동에 치중하는 것으로 여론 조작을 비롯해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등의 각종 전략 전술을 동원해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대리전을 수행하며 분쟁 최종 국면에 들어서 군사행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전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강력한 외교, 경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군사적 활동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대규모 러시아군을 결집시켜 군사력 시위를 통한 압박을 가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간 러시아의 움직임을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분열과 내전을 초래하면서 국가체제의 붕괴로 연계시켜 러시아 군사력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한 상태로 진행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SNS를 통하여 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무차별적인 전파, 서구권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 러시아 내부 반전 여론 등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여건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림반도와 같은 지역적인 작전에서는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던 전쟁 수행 방식이 우크라이나 전체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거나 실패하는 현상에서 하이브리드전이 과연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정밀 공습을 통한 공포 조성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이지 파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저항 지도부의 암살 또는 생포 등을 바탕으로 최단 기간 내에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종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대전술단 문제입니다. 대대전술단은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군수 지원, 전투력,
전장 상황 통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전투에서 휴대용 대전차 무기의 효용성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 중심의 대대전술단이 이동 중에 도시지역 전투에서 대전차 화기에 의한 전진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지에서는 기동력을 발휘하였던 러시아군은 수도인 키이우 포위 작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진입하면서 기동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군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활용한 방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세력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에서 정규전과 게릴라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국가를 며칠 만에 석권하는 전격전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익숙한 우리의 눈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혁신 수준을 러시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